나는 평생을 일터에서 보냈다. 비를 맞으며 공사장을 돌고 맨손으로 흙을 쥐며 시작했다. 돈이란 게 참 묘한 놈이다. 벌 때는 세상이 내 것 같지만 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진다. 사람들은 더 버는 법을 묻지만 나는 먼저 묻는다. 그 돈, 안색에 막을 줄은 아는가?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덜 쓰는 습관이다. 나는 이걸 부자의 첫 번째 공장이라 부른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늘 말한다. 지금 이 정도는 써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일을 포기한 오늘의 변명이 숨어 있다. 작은 사치가 쌓여 인생을 무너뜨린다. 점심 한 끼, 커피 한 잔, 택시 기본요금, 선물 하나, 옷 한 벌. 사람들은 이런 걸 소소한 행복이라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건 네 통장에서 피를 빼는 바늘이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기 어려웠다. 하지만 절대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점심은 배를 채우는 수단이지 기분을 채우는 놀이가 아니었다. 일터에서 먹는 밥 한 숟가락에 감사하며 남은 돈을 모아 공장을 세웠다. 그때부터 배운 게 있다. 사는 목적은 먹는 것이고 먹는 목적은 다시 일하기 위해서다. 거꾸로 살면 인생이 뒤집힌다. 돈이란 게 그렇다. 새어나가는 방향을 제때 막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 손에 남는 게 없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다. 한 달에 300을 벌어도 늘 부족하다는 사람. 반면에 200을 벌어도 매달 50을 남기는 사람.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습관이다. 버는 만큼 쓰는 사람은 절대 앞으로 가지 못한다.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사람만이 미래를 산다. 나는 인생을 건설처럼 봤다. 집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다. 물길을 막는 거다. 물이 새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도 집이 무너진다. 돈도 마찬가지다. 물이 새는 곳을 먼저 막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꾸 돈을 더 벌 생각만 한다. 하지만 새는 곳을 막지 않으면 버는 만큼 잃는다. 지금 세상은 소비를 유혹으로 포장한다. 가벼운 행복, 나를 위한 보상, 작은 사치, 광고는 달콤한 말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짜 부자는 쓰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배한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무너진 적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벌기 전부터 이미 아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게 절약은 궁상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남들이 보기에 작은 절약일지라도 그 속에는 내일을 지키는 의지가 있었다. 지금 당신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이 질문을 해라. 나는 버는 것보다 얼마나 덜 쓰고 있는가? 그 답이 명확해지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소비를 줄이는 건 불편한 일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자유를 되찾는 첫걸음이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다. 통제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돈을 벌어도 늘 허전하고 뭔가 더 가져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은 결국 평생 돈에 끌려다닌다.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삶.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출발점이다. 벌기 전에 막아라. 새지 않는 그릇에만 부가 쌓인다. 나는 평생 현장에서 밥을 먹었다. 들판이든 공사장이든 자갈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국물 한 숟가락으로 허기를 달랬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렇게까지 아껴야 합니까? 하고 묻곤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한 끼 밥값의 차이가 한 달, 한 해의 저축을 바꾸고 결국 인생의 기울기를 바꾼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진짜는 살기 위해 먹는 거다. 음식은 삶을 유지하는 연료이지 욕망을 채우는 장식이 아니다. 점심은 일의 연장이며 오후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일 뿐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점심을 작은 보상이라 부르며 매일 축제를 연다. 비싼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오늘도 수고했어 하며 10,000원, 20,000원을 가볍게 쓴다. 그 한 끼의 만족감이 저녁이 되면 사라진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매일이 축제면 진짜 축제는 없다. 인생의 기념일은 특별해야 빛난다. 평소엔 기능적으로 먹고 진짜 특별한 날엔 제대로 즐겨라. 이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당신의 통장은 늘 비어 있을 것이다. 평일 점심은 싸고 간결하게 회사 근처의 작은 식당이나 사내 식당에서 해결하라. 돈을 아낀다는 생각이 아니라 에너지를 채운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이 생활의 균형이다. 예전에 나도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가 많았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맛집 찾아다니는 시간에 도면 한 장 더 보자. 밥은 업무의 간격이지 휴식의 중심이 아니다. 돈과 시간 모두 자산이다. 점심에 3,000원 더 쓰는 건 단순한 차이 같지만 하루 3,000원이면 한 달 9만 원이다. 1년에 100만 원이 넘는다. 작은 절약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자본이 된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살지요 라고 말한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즐거움은 선택의 문제이지 습관의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가족이나 동료들과 뜻깊은 외식을 했다. 그날은 그동안의 절약이 만들어낸 감사와 보상의 날이었다. 그렇게 한 끼를 의미 있게 즐기면 그 기쁨은 오래간다. 매일의 허세 섞인 식사가 아니라 한 번의 진심 어린 식사가 사람의 마음을 채운다. 부자는 밥상에서도 다르다. 값비싼 식당이 아니라 절제의 식탁을 차린다. 반찬이 몇 가지냐보다 남김이 없느냐를 본다. 버려진 음식은 당신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돈이 함께 버려진 것이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다. 밥 한 숟가락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젊은 시절 배가 고파도 밥값을 아껴 기계 부품 하나를 더 샀던 날들을. 그 부품들이 내 회사를 세웠고 내 인생을 지탱했다. 그때의 나에게 밥은 연료였고 절약은 신념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소비는 습관이 된 작은 낭비다. 점심을 고를 때마다 물어라. 이건 나를 채우는가? 아니면 허영을 채우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경제를 바꾼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한 끼를 현명하게 먹는 사람이 인생을 현명하게 경영한다. 나는 젊은 시절 새벽 어둠을 뚫고 공사장으로 걸어 다녔다. 신발 밑창이 닳아 발바닥이 다 보여도 택시 한 번 타지 않았다. 어떤 이는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 몇천 원 아끼자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 몇천 원을 아껴서 회사를 세웠지. 사람들은 돈이 큰 데서만 새어나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습관처럼 쓰는 작은 비용이다. 그중 대표가 바로 택시다. 비가 조금 오면 바람이 차면 혹은 귀찮으면 오늘만 타자 하고 손을 든다. 그렇게 한두 번 타는 게 한 달, 1년이 되고 결국엔 걷기 귀찮은 인생이 된다. 나는 그걸 게으름의 누적이자라고 부른다. 택시는 편하다. 문 앞에서 타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 그러나 편리함은 늘 대가를 요구한다. 800원 기본 요금.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다. 그 800원 속에는 당신의 결단력과 인내심이 팔려나간 가격이 들어있다. 내가 현장에서 깨달은 진리는 하나다. 돈은 몸이 움직이는 만큼 남고 게으름이 쌓이는 만큼 사라진다. 나는 걸음을 아꼈지만 돈은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았다.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을 걸으면 그게 하루의 준비 운동이 된다. 걷는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어떤 날은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졌고 어떤 날은 문제의 답이 보였다. 택시를 타면 잃는 건 단지 돈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과 다짐의 기회였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한 정거장을 걷는 사람과 택시 타는 사람의 인생은 10년 뒤엔 전혀 다르다. 걸은 사람은 늘 땀과 함께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그의 삶을 지탱한다. 반면 택시를 탄 사람은 편리함에 익숙해져 어려움이 닥치면 주저앉는다. 인생의 근력은 돈이 아니라 불편을 견디는 습관에서 자란다. 요즘 젊은 세대는 시간이 돈이다라며 편리함을 산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시간을 잃고 있다. 걷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몸이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정화된다. 그 몇 분의 걸음이 인생의 긴 거리를 버틸 힘이 된다. 나는 지금도 직원들에게 말한다. 한 번의 택시는 한 번의 실패다.
몸이 피곤해 택시를 타면 그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귀찮아서 타면 그건 훈련의 폭이다. 회사 가까이 집을 얻어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난 출근 1시간은 못 견디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생 월세의 노예로 산다. 편리함을 조차 얻은 것은 결국 불편한 미래다. 내가 걸었던 길은 험했다. 하지만 그 길이 내 발밑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인생의 모든 성공은 불편을 견디는 힘에서 시작된다. 한 걸음을 아끼지 마라. 그 한 걸음이 네 인생의 첫 투자다. 나는 확신한다. 한 정거장을 걸을 줄 아는 사람이 천리길에 불을 만든다.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커피를 사 마시는 습관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때는 나도 사람들과 약속이 있으면 카페에 갔다. 그런데 어느 날 계산서를 보고 생각했다. 이건 커피값이 아니라 나태함의 값이구나. 그때부터 나는 커피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요즘 사람들은 하루를 커피로 시작한다. 출근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점심 후엔 라떼 한 잔. 손에는 늘 종이컵이 들려 있고 머릿속에는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는 합리화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루 한 잔은 습관이지만 2잔부터는 낭비다. 커피값은 단순한 음료비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차 한 잔도 늘 집에서 끓였다. 손님이 오면 직접 물을 데워 차를 내주었다. 돈을 아끼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였다. 내가 만든 한 잔에는 내 시간과 정성이 담긴다. 그것이 진짜 여유다. 요즘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는 다르다. 그것은 여유가 아니라 분주함의 변명이다. 바쁜 하루 속 잠깐의 위안이라며 수천 원을 낸다. 하지만 그 위안이 쌓이면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다.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000만 원이다. 사람들은 큰 돈을 잃을 때는 아파하지만 작은 돈을 세는 데에는 무감각하다. 그 무감각이 결국 가난을 만든다.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커피는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하다. 아침 출근길에 한 잔 사 마셨다면 오후엔 사무실 탕비실을 이용하라. 회사에는 커피 믹스가 있고 물이 있다. 중요한 건 얼마짜리 커피를 마셨느냐가 아니라 그 한 잔을 어떻게 마셨느냐다. 나는 10만 원짜리 회의보다 100원짜리 커피를 함께 나누며 얻은 신뢰가 더 소중하다고 믿었다. 만약 누군가를 만나야 해서 카페에 가야 한다면 그건 괜찮다. 관계의 목적이 분명한 커피는 투자다. 하지만 목적 없는 테이크아웃은 낭비다.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종이컵, 하루 2번만 줄여도 1년에 책 한 권의 값, 아니면 적금 한 달치를 만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음료라면 마음대로 마셔도 된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의식처럼 반복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그건 당신의 자제력과 집중력이 새어나가는 신호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물어라. 이건 진짜 피로를 푸는 시간인가? 아니면 내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시간인가?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커피값을 줄인다고 인생이 변하진 않는다. 하지만 줄일 줄 아는 사람은 언젠가 큰 돈도 다룰 줄 안다. 작은 소비에서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돈 앞에서도 흔들린다. 한 잔의 커피는 사소하다. 그러나 그 사소함 속에 인생의 태도가 숨어 있다. 나는 지금도 하루 한 잔의 차를 직접 끓여 마신다. 뜨거운 김을 보며 오늘 하루를 다잡는다. 절제란 불편함이 아니라 내 삶을 통제한다는 확신의 증거다. 커피를 다스릴 줄 아는 자, 인생을 다스린다. 나는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의무적인 선물을 싫어한다. 사람의 진심은 포장지 속에 들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생일, 기념일, 명절마다 우리를 시험하듯 돈을 꺼내게 만든다. 나는 이런 말이 싫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예의잖아요. 예의라는 이름 아래 허세가 자라난다. 나는 젊을 때부터 명절이 되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으로 마음을 증명하려 하지 마라. 마음이 없으면 돈도 헛것이 되고 마음이 있으면 말 한마디도 선물이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비교 속에 빠진다. 친구가 10만 원을 보냈으니 나도 10만 원을 해야 한다.
상사가 20만 원 줬으니 나는 체면상 15만 원은 해야 한다. 그렇게 계산하는 순간 마음은 사라지고 숫자만 남는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깨달았다. 돈에는 온도가 있다. 따뜻하게 쓰면 사람을 살리고 차갑게 쓰면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다. 선물은 감동이 되어야지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 그런데 요즘은 정반대다. 사람들은 기프티콘을 쏘며 안심하고 송금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편리하지만 따뜻함은 없다. 그래서 나는 3%의 법칙을 세웠다. 한 달 소득의 3% 이상은 인간관계 비용으로 쓰지 않는다. 월 300만 원을 번다면 9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 돈 안에서 부모님, 형제, 친구, 동료, 기념일을 모두 포함하라. 처음엔 벅찰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지키면 진짜 챙겨야 할 사람이 보인다. 가짜 인연은 예산 밖으로 밀려난다.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한다. 그럼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아니, 오히려 따뜻해진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면 그건 가볍지 않다.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진심을 담는 게 오래 남는다. 나는 생일 선물 대신 손편지를 자주 썼다. 그 한 장의 종이는 돈보다 값졌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돈은 언제든 벌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담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비 중 하나가 기념일 이벤트다. 꽃다발, 디저트, 호텔 식사, 물론 의미 있다. 하지만 그 빈도와 규모가 과해지면 기쁨이 아니라 피로가 된다. 사랑은 돈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습관이 된 이벤트는 결국 관계를 망친다. 나는 부하 직원의 결혼식에도 일정한 원칙을 세웠다. 상대의 위치보다 나의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정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형편 안에서 정직하게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예의다. 누군가 30만 원을 냈다 해서 나도 억지로 30만 원을 내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경쟁이다. 선물은 계획 속의 소비여야 한다. 충동적으로 지갑을 열면 반드시 후회가 남는다. 나는 매년 초에 마음의 예산을 정했다. 부모님 생신, 자녀 생일, 명절, 직원 상여금, 그리고 소소한 인간관계. 그 모든 걸 합쳐도 내 소득의 3%를 넘지 않았다. 덕분에 나는 단 한 번도 빚진 관계를 만들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돈을 아낀다고 인색한 게 아니다. 당신이 계획 없이 쓰는 게 진짜 인색이다. 돈은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곳에 쓰면 사라지고 필요한 곳에 쓰면 신뢰가 자란다. 한 달에 3%, 그건 작아 보이지만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한계선이다. 선물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절제를 증명하기 위한 약속이다. 돈으로 감동을 만들지 말고 절제로 존중을 남겨라. 나는 평생 양복보다 작업복을 더 오래 입었다. 손에 흙이 묻고 구두 대신 고무신을 신었던 세월이 내 인생의 절반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초라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옷은 사람이 입는 것이지 사람이 옷에 입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계절이 바뀌면 옷장을 열고 말한다. 입을 게 없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새 옷이 없을 뿐이다. 이 단순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젊은 시절 계절이 바뀌어도 옷을 사지 않았다. 대신 깨끗이 세탁하고 손바느질로 꿰매어 다음 해에도 입었다. 남들은 낡았다고 했지만 나는 그 옷에 내 인생이 묻어 있다고 생각했다. 돈으로 새 옷을 사는 대신 절약으로 새 기회를 샀다. 지금 사람들은 패션이라는 이름 아래 경쟁한다.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유행에 뒤처지면 불안해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유행은 남이 만든 기준이다. 부자는 남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옷이 많을수록 선택은 복잡해지고 복잡함은 결국 낭비를 부른다. 그래서 나는 내 나름의 규칙을 세웠다. 바로 경년제 소비, 즉 1년 건너 사기다. 작년 가을에 코트를 샀다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라. 내년에 새 코트를 사면 된다. 여름에는 셔츠 한 벌,
겨울에는 코트 한 벌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소비의 리듬이 생긴다. 이 리듬이 바로 절제의 음악이다. 나는 이런 말도 자주 했다. 몸이 불편한 옷은 버려도 된다. 그러나 유행이 지난 옷은 남겨라. 유행은 바람처럼 스친다. 그러나 당신의 노동으로 만든 옷은 그 자체로 기록이다. 옷은 당신의 시간을 입는 것이다. 비싼 옷을 사는 사람보다 오래 입는 사람이 결국 더 부자다. 어떤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래도 사람을 만나려면 좋은 옷을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했다. 좋은 옷이란 깨끗한 옷이다. 옷의 가격보다 그 옷을 다루는 태도가 중요하다. 구김없이 다려입은 셔츠 한 장이 1,000만 원짜리 정장보다 낫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성실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벌의 옷을 고를 때 가격보다 시간을 먼저 본다. 이 옷이 1년만 빛나고 사라질 건지, 아니면 5년 동안 내 일터를 함께 할 건지. 진짜 좋은 옷은 오래 버티는 옷이다. 그리고 그 오래 버팀이 결국 사람의 성품이 된다. 요즘 젊은 세대는 미니멀리즘이 유행이라지만 나는 평생 그것을 실천했다. 필요한 만큼만 갖고 낡을 때까지 쓰는 것. 그것이 단순함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질서다. 물건이 많으면 마음이 흩어지고 옷이 많으면 집중이 흐려진다. 정리되지 않은 옷장은 곧 정리되지 않은 인생이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한 벌을 아끼면 다음 기회를 산다. 옷값을 줄이면 자본이 남고 그 자본이 당신의 꿈을 키운다. 진정한 부자는 브랜드를 입지 않는다. 시간을 입는다. 절제를 입는다. 그리고 자신을 입는다. 나는 돈을 다룰 때 언제나 비율을 먼저 본다. 돈의 액수보다 무서운 게 바로 비율이다. 버는 돈이 많아도 쓰는 비율이 높으면 결국 남는 건 없다. 반대로 적게 벌어도 비율을 지키면 언젠가 반드시 자본이 쌓인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 세 끼를 허투루 먹지 않았다.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였지 기분을 채우기 위한 식사는 아니었다. 지금 세상은 다르다. 점심은 외식, 저녁은 배달, 주말은 브런치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식사는 생존의 기본이지 즐거움의 수단이 아니다. 즐거움은 절제 속에서 빛나야 한다. 매일이 잔치가 되면 진짜 잔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했다. 식비는 월 소득의 30%를 넘기지 마라. 식비가 그 선을 넘는 순간 절약은 불가능해진다. 밥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다시 일을 위한 투자다. 투자엔 한계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잘 먹어도 넘치는 영양이 생산성을 높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식비가 과하면 저축은 줄고 불안은 커진다. 한 달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90만 원 안에서 모든 식사를 해결하라. 이 규율 하나가 당신의 재정 습관을 바꾼다. 다음은 주거다. 사람들은 말한다. 출퇴근이 편해야 삶의 질이 올라가지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편리함을 사면 불안이 따라온다. 회사 앞에 월세는 편하지만 그 편안함이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다. 월세가 소득의 15%를 넘기면 그 순간부터는 퇴로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주거비는 되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나는 늘 숫자로 생각했다. 3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 월세를 낸다면 그건 1년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다. 그 돈이면 작은 집을 살 수도 있고 당신의 사업 자금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당신이 가까움을 선택하느냐, 미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나는 젊었을 때 출근길에 2시간씩 걸렸다. 피곤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불편함은 일시적이지만 빚은 평생 간다. 사람은 조금 불편해야 성장한다. 편안함에 길들면 용기가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출근길이 조금 멀더라도 당신의 통장은 가까워야 한다. 이 두 가지 비율 식비 30%, 주거 15%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다.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먹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허기가 남고 사는데 욕심을 부리면 불안이 남는다. 절제된 식사와
합리적인 주거는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회사에서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다. 직원 복지비가 급격히 늘어나면 조직이 느슨해진다. 복지는 필요하지만 절제되지 않은 복지는 방종이다. 가정의 살림도 같다. 살아가면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순간 경제는 무너진다. 숫자에 감정이 끼어들면 재정은 흐트러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비율로 판단했다. 부자는 돈을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 비율을 지키는 사람이다. 비율이 무너지면 인생이 기운다. 식비 30%, 주거 15%. 이건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기둥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식탁과 집세 안에는 당신의 철학이 숨어 있다. 먹는 것과 사는 곳이 단정하면 인생도 단단해진다. 한 푼의 절제가 1,000만 원의 기회를 만든다. 나는 평생 바쁘게 살았다. 누군가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은 좀 쉬셔야죠. 여행도 다니시고요.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여행은 목표를 향해 걷는 길이다. 나는 실제로 해외여행을 거의 가지 않았다. 사업 초기에는 갈 여유가 없었고 나중에는 갈 이유가 없었다. 세상은 넓지만 내게 가장 넓은 세상은 내일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여행을 힐링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이 진짜 쉬고 싶은가? 아니면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가? 비행기 표를 끊기 전 꼭 물어야 한다. 이 여행이 나를 채우는가? 아니면 통장을 비우는가?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열심히 일했으니 보상받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만족이 없었다. 돌아오면 다시 허무함이 찾아오고 카드값이 따라왔다. 나는 평생 이런 기준을 세웠다. 여행비는 연소득의 5%를 넘기지 마라.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여행에 쓸 수 있는 돈은 최대 250만 원이다.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면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만약 그보다 더 쓰고 싶다면 다른 곳에서 줄여야 한다. 여행은 보상이어야지 빚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한 달을 참으면 1년이 편하고 1년을 절제하면 10년이 바뀐다.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를 갉아먹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들은 경험이 자산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조건을 붙였다. 경험은 극복했을 때만 자산이 된다. 돈을 써서 얻은 경험은 대부분 기억으로만 남는다. 그러나 어려움을 이겨내며 쌓은 경험은 인생을 지탱한다. 유럽 여행보다 공사장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내게 더 큰 자산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쉬기 위해서라면 짧게, 배우기 위해서라면 치열하게. 나는 출장으로 수없이 해외를 다녔다. 하지만 관광지가 아니라 공장, 항만, 시장을 돌았다. 사람들은 그걸 고생이라 했지만 내겐 그게 공부였다. 나는 언제나 노는 여행보다 배우는 여행을 택했다. 돈이 남아서 가는 여행은 괜찮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가는 여행은 도피다. 그 도피는 돌아오면 더 큰 불안을 낳는다. 여행은 달콤해야 하지만 끝나고 나서도 후회가 없어야 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행의 목적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보는 것이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하루 잠시 걷는 산책이 더 큰 평안을 준다.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태도다. 요즘은 SNS 덕분에 보여주기 여행이 많다. 바닷가 사진, 호텔 조식, 비행기 창가 자리. 그러나 그 사진 뒤엔 카드 명세서가 따라온다. 나는 그런 여행을 하차감 소비라 부른다. 비싼 차를 타는 이유가 하차할 때의 체면이듯 여행도 결국 남의 시선을 위한 소비가 되어버린다. 진짜 부자는 남이 모르게 다녀온다. 기억만 남기고 증거는 남기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단순하다. 여행은 도피가 아니라 단련이어야 한다. 걷는 길이 불편할수록 배움은 깊어진다. 화려한 호텔보다 싸구려 여인숙의 밤이 오히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당신의 여행 예산이 연소득의 5%를 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획이다. 그 이상이라면 그것은 유혹이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한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통장을 봐라. 그 안에 여유가 없으면 그 여행은 아직 너에게 허락되지 않은 길이다. 진짜 부자는 여행지에서 감탄하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올 때 감사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한 번도 자동차를 자산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나는 차를 만들었지만 차를 절대 재산이라 부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움직이는 순간부터 가치를 잃기 시작하는 소비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새 차를 사면 성공했다고 느낀다. 반짝이는 외관, 가죽 시트의 냄새, 시동을 걸 때의 짜릿함. 그러나 그건 잠깐의 착각이다. 시동을 켜는 순간 당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나는 젊은 시절 한 푼이 아쉬울 때에도 차는 나중에 사자고 다짐했다.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동차는 편리함을 주지만 자유를 빼앗는다. 자동차를 사면 주유비, 보험료, 세금, 주차비, 수리비, 감가상각이 꼬리를 문다. 사람들은 유지비를 계산할 때 기름값만 생각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감가상각이다. 한국의 자동차는 평균적으로 매달 차량가의 1%씩 가치가 떨어진다.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면 한 달에 50만 원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1년이면 600만 원, 5년이면 3천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한다. 그게 바로 머들산 대가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자동차는 탈수록 가난해진다. 사람들은 차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족쇄다.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는데도 굳이 차를 몰고 다니며 비싼 주차장과 기름값에 묶인다. 진짜 자유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여유에서 나온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조언했다. 너의 월급이 300만 원이면 6개월치 소득 이하의 차를 사라. 그게 800만 원이다. 그것보다 비싼 차는 사치다. 차가 아니라 허영을 사는 것이다. 아직 소득이 400만 원 이하라면 차를 사지 마라. 출퇴근은 버스나 지하철로 해도 된다. 내가 처음 회사를 세울 때 매일 트럭 진칸에 매달려 출근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내 꿈을 다듬었다. 자동차가 없어서 불편했지만 목표가 있었기에 행복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동차는 나를 태워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괴물이다. 많은 사람이 차를 살 때 할부라는 단어로 위안을 삼는다. 하지만 할부는 빚이다. 빚을 내서 편리함을 사면 결국 불편한 삶을 산다. 나는 내 손으로 만든 차를 팔면서도 고객에게 늘 말했다. 이 차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는 있다. 시간을 벌기 위해 차를 산다면 괜찮다. 하지만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산다면 그건 인생의 함정이다. 나는 오래전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이런 장면을 봤다. 한 청년이 새 차를 몰고 와서 회사 앞에 세우더니 내려서 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뿌듯함보다 불안이 섞여 있었다.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불안이 시작된 순간 그는 이미 자동차의 주인이 아니라 자동차의 종이 되어 있었다. 자동차는 필요할 때 쓰면 된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늘 말했다. 남이 보라고 산 물건은 결국 나를 갉아먹는다.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차를 사기 전에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라. 그 차가 편리함을 주는지 아니면 자존심을 채워주는지 냉정히 따져라. 자동차는 당신의 재산이 아니다. 당신의 선택의 결과다. 그 선택이 당신의 통장을 비우는가 아니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그건 오직 당신이 결정한다. 부자는 차를 몰지 않아도 움직인다. 가난한 자는 차를 몰아도 제자리다. 나는 젊은 시절 매일 새벽에 눈을 떴다. 돈이 없었지만 꿈이 있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활주로를 달리는 중이다. 비행기가 뜨기 전 가장 많은 힘을 쓰듯 인생도 마찬가지다. 처음 1억을 모으는 과정은 그 어떤 시기보다 고되고 느리다. 하지만 그 벽을 넘는 순간 세상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1억이 뭐 대단한가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1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인생의 근력이다. 그 돈을 모으는 동안 생기는 절제력, 인내심, 집중력은 그 어떤 학문보다 값지다. 돈을 버는 법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모으는 법은 오직 의지로만 배운다. 내가 젊었을 때 한 달에 3천 원을 벌면 1천 원을 저축했다. 남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돈은 액수가 아니라 습관이 만든다. 습관이 만들어낸 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월급이 적어서 못 모은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못 모으는 게 아니라 안 모으는 것이다. 돈이 많아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한 달에 240만 원을 번다면 95만 원부터 시작하라. 그중 70만 원은 청년도약계좌나 정기적금에, 나머지 25만 원은 일반 통장에, 그리고 다음엔 10만 원을 더하라. 이걸 매년 반복하면 6, 7년 후엔 1억이 된다. 남들은 4년 만에 모을 수도 있겠지만 1년 더 걸린다고 실패가 아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이미 부자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중심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두려운가? 그건 잘하고 있다는 신호다. 저축은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자존심이 된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때는 기체가 흔들리고 엔진이 불을 뿜는다. 하지만 한번 고도에 오르면 훨씬 적은 에너지로도 멀리 날 수 있다. 1억을 모으는 것도 같다. 처음에는 모든 게 버겁고 절약이 괴롭다. 하지만 일단 그 벽을 넘으면 돈은 당신을 밀어준다. 그때부터는 돈이 일하고 당신이 쉰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1억을 모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그때부터는 돈이 아니라 기회가 보인다. 돈이 없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본다. 그러나 돈을 모은 사람은 선택의 힘을 갖는다. 그 힘이 바로 자유다. 저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기와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돈이란 건 결국 의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했다. 1억은 돈의 단위가 아니라 인간의 단단함을 증명하는 기준이다. 지금 당신의 소득이 적든 많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오늘 한 푼이라도 남겼느냐이다. 남긴 돈이 없다면 아무리 버는 금액이 커도 인생은 제자리다. 1억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당신은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 과정에서 얻은 절제, 계획, 자신감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한다. 돈은 모으는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1억의 벽을 넘는 자만이 진짜 하늘을 본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늘 이런 생각을 했다. 돈은 모을 수 있지만 일은 잃으면 끝이다. 그때는 아무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모두들 돈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세상을 봐라. 부동산, 주식, 코인, 한때 자산이라 불리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흔들린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소득이 사람을 지탱한다. 자산의 시대는 끝났다. 예전엔 5억만 있으면 평생 걱정이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은행 금리가 3%인 세상에서 그 돈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 못한다. 월 350만 원씩 생활비로 쓰면 14년이면 바닥난다. 수익률을 6%로 높인다고? 그럼 겨우 4년 더 버틴다. 그게 현실이다. 결국 답은 하나다. 돈을 다 쓰는 대신 일을 계속하는 것. 나는 이걸 저속은퇴라고 불렀다. 은퇴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전환점이다. 60세에 모든 일을 그만두면 인생은 정지한다. 하지만 70세, 75세까지 조금씩이라도 일하면 인생은 계속 움직인다. 그때의 일은 생계가 아니라 의미를 찾는 일이다. 나는 이것을 일의 연금화라 부른다. 젊어서 쌓은 경험이 나이 들어 돈이 되어 돌아오는 구조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 들어서까지 일해야 하나요?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니다. 네가 좋아서 일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 젊을 때는 돈을 위해 일하지만 나이 들면 일을 위해 돈을 쓴다. 일은 노후의 고독을 막고 삶의 온기를 준다.
일이 없는 사람은 하루가 길고 일하는 사람은 하루가 짧다. 이 차이가 노후의 행복을 가른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 현장에 나갔다. 공장 소리, 직원들의 인사, 서류의 냄새가 내 삶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느꼈다. 일이 멈추면 사람도 멈춘다. 노후의 삶이 외롭고 허전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평생 일만 하라는 말은 아니다. 일을 줄이되 멈추지는 말라는 뜻이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일하고 나머지 날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 그게 저속 은퇴의 핵심이다. 몸이 조금은 편해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진다. 나는 믿는다. 삶은 속도를 줄일 때 오히려 멀리 간다.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예금이 아니라 경험을 저축하고 부동산이 아니라 기술을 쌓고 주식이 아니라 관계를 다듬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시장이 흔들려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말한다. 돈으로 늙으면 불안하지만 일로 늙으면 단단해진다. 당신이 60세라도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연금보다 가치 있는 자산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움직여라. 그것이 삶을 지키는 마지막 저축이다. 사람들은 돈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나는 늘 인간관계가 더 어렵다고 느꼈다. 돈은 계산하면 되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다뤄야 한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줄였다. 수십 명과 함께 시작했지만 끝까지 남은 건 손에 꼽았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가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여야 한다. 젊을 때는 넓게 사귀어라. 그게 경험이 된다. 그러나 40대가 넘으면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만 곁에 두어야 한다. 감정만 소비시키는 관계, 비교를 부르는 관계, 빚을 만드는 관계는 잘라내라. 가지치기를 해야 나무가 더 크게 자란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는 경조사 자리에서도 원칙이 있었다. 돋보이려 하지 말고 욕먹지 않게 하라. 남들 다 10만 원 낼 때 혼자 5만 원 내면 기억에 남는다.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그래서 나는 항상 묻고 확인했다. 이번엔 다들 얼마쯤 하냐? 그건 눈치가 아니라 지혜다. 사회생활은 성실하게, 하지만 무리하지 않게. 그게 나의 방식이었다. 인간관계에서도 절제가 필요하다. 모든 초대를 다 받아들이면 결국 자기 시간을 잃는다. 진짜 중요한 만남은 많지 않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나를 이용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고 함께 걸어온 사람이었다. 돈보다 귀한 건 신뢰고 신뢰보다 귀한 건 평안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 그 자리에 배움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온다. 그게 진짜 부자의 마음가짐이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가난한 정신으로 살지 않았다.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배운 건 절제였다. 점심 한 끼, 커피 한 잔, 택시 한 번, 옷 한 벌, 그 작은 절제가 내 인생의 길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절제를 고통으로 본다. 하지만 나는 절제를 자유라고 봤다. 절제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돈이 많아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절제할 줄 알면 이미 삶의 주인이 된다. 나는 지금도 매일 새벽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무엇을 더 벌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 쓸 것이냐. 그 질문이 평생 나를 움직였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 돈이 많은 부자, 그리고 마음이 자유로운 부자. 나는 후자를 택했다. 왜냐하면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삶의 균형과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벌기 전에 막아라. 새지 않는 그릇에만 부가 쌓인다. 그리고 그 절제의 길 끝에는 돈이 아닌 평화와 품격이 기다리고 있다.